안녕하세요. 물리학 1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74페이지에 질량과 에너지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시간은 지연되고 길이는 수축되는 현상을 다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나 길이뿐 아니라 질량이나 에너지에 대한 개념도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에너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에너지를 질량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질량-에너지 동등성이고 이 질량-에너지 동등성에 대해 오늘 학습하는 겁니다. 질량이 m일 때 에너지의 양은 질량 m에 광속 c의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E는 mc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E는 mc 제곱. 이때 유명한 식 E는 mc 제곱을 외국에서는 E는 mc 스퀘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mc 스퀘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잠깐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정사각형이 있다고 할 때 이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 s는 a제곱이죠. 이렇게 정사각형의 넓이에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곱을 스퀘어, 사각형을 뜻하는 스퀘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E는 mc 제곱이다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E는 mc 스퀘어다 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질량과 에너지가 이렇게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는 것이 질량-에너지 동등성입니다. 관찰자가 보았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며 m0로 나타냅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관찰자가 보았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고 m0, 속도가 0일 때 m0로 나타냅니다. 그럼 이 정지 질량 m0에 c의 제곱을 곱한 m0c 스퀘어 또는 m0c 제곱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정지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m0c 제곱이며 이를 정지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정지한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에너지, 즉 정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르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질량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을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한다. 운동 에너지도 에너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질량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운동 에너지만큼 질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증가하게 되는데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을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지한 물체가 갖는 정지 질량보다 상대론적 질량이 크게 되겠죠. 이렇게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질량-에너지 동등성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량-에너지 동등성에 따르면 어떤 물체의 질량이 변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질량이 변하면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물체의 질량이 델타 m만큼 감소하면 델타 m에 c제곱을 곱한 만큼이 에너지가 되겠죠. 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물체의 질량이 델타 m만큼 증가하면 델타 mc 제곱만큼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증가하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요 관계를 알아두어야 뒤에 핵융합과 핵분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한 가지만 외우면 반대 경우는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질량이 감소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는 것만 알면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질량이 감소하는지, 어떤 반응에서 어떻게 감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원자핵을 이룰 때,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있습니다. 이때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처음 정지 질량은 여기 표시를 해보면 양성자는 1.00736 그리고 중성자는 1.0087U. 이때 1U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kg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성자와 양성자의 처음 질량과 그 다음 얘네들이 합쳐진 질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숫자를 써놓은 것 뿐입니다. 이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모이면 결합하면 나처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같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졌더라도 질량을 비교해보면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0015U가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해서 더한 값이 4.0015U보다 큽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말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일 때보다 이렇게 결합할 때 질량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럼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질량이 감소한 만큼 방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원자핵을 이룰 때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핵융합을 할 때는 언제든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중성자, 양성자라도 결합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각각의 질량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자, 여기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질량을 합한 것보다 작다. 이것은 결합하여 원자핵을 이루었을 때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에 이룰 때 줄어든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여기 질량 결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부족해진다는 말이죠. 질량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자, 핵자라는 건 뭐냐면 핵을 이루는 입자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이므로 핵자라고 한다 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질량 결손이 생기는 까닭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원자핵을 이루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였기 때문이다.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기 때문에 그만큼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원자핵을 분리하려면, 즉 위에서 나를 가로 분리하려면 질량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이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델타 E는 질량 결손 델타 M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같으므로 델타 E는 델타 MC 스퀘어다 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즉 증가하거나 감소한 질량에 광속의 제곱을 곱해주면 그게 방출하거나 흡수한 에너지가 된다는 뜻이죠. 앞의 식과 동일한 식입니다. 그럼 핵반응이 일어날 때 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핵 분열과 핵 융합을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핵분열과 핵융합을 묶어서 우리는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핵반응은 정의를 적어보면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서로 합쳐지는 반응입니다.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서로 합쳐지는 반응. 이렇게 쓸 수 있고, 핵반응의 첫 번째가 핵분열이고 두 번째가 핵융합입니다. 자, 핵분열은 당연히 커다란 핵이 분열하여서 작은 원자핵으로 나뉘어지는 것일 거고,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모여서 무거운 원자핵을 이루는 것이겠죠. 자, 우라늄의 핵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라늄은 이름에서 주는 것처럼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에서 굉장히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통합과학에서도 이 핵분열과 핵융합이 살짝 다뤄졌습니다. 우라늄의 핵반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도 질량 에너지 동등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래쪽에 이제 내용을 보면 92번 우라늄 질량수가 235일 때에 이 우라늄에 중성자가 흡수되게 되면 불안정해진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하여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집니다. 여기서는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라늄. 글씨가 조금 작죠? 일단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라늄이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충돌하여 바륨과 크립톤으로 나누어진다. 이 식을 전반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식들은 모의고사나 내신에 주어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지, 이 식을 그대로 통으로 외워야 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핵분열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자핵이 분열하여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을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 그림을 보면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은 첫 번째는 이렇게 위에 네모칸 친 것처럼 식이 주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아래처럼 그림이 주어지는 경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알아야 문제에 적용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겠죠. 자, 그 전에 원자핵의 표시법, 이거를 보면 이거는 화학 시간에 살짝 다루게 되는데, X가 원소 기호라고 할 때 요 왼쪽에 A랑 Z가 있습니다. 그런데 Z는 원자 번호이고, 이때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 해당합니다. 그 원자핵 안에 양성자 수가 몇 개인지. 그러면 2번인 헬륨에는 원자 번호가 2라는 것은 양성자가 2개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4, 2, H, 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저 위쪽에 써있는 4, A 자리에 있는 4라는 숫자는 결국에 양성자 수에 중성자 수를 더한 질량 수를 의미하게 되겠죠. 이 규칙을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자, 이 핵반응에서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언제든 반응 전후에 보존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것. 보존되는 것. 첫 번째는 질량수입니다. 질량수와 질량은 다릅니다. 질량수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양성자 수에 중성자 수, 개수를 더한 것입니다. 반응 전후에 질량수는 항상 보존됩니다. 두 번째는 전하량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다룰 때
플러스 몇 쿨롱, 마이너스 몇 쿨롱 이런 식으로 전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하여 얘기하는데 그 전하량 자체는 보존된다.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질량은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우라늄이 중성자와 이렇게 반응하면서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지고 세 개의 중성자를 방출함과 동시에 델타 E라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앞서 델타 E는 왜 생긴다고 했죠?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면서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해준 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즉, 우라늄의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것보다 바륨과 크립톤과 중성자 3개를 질량을 다 더하면 그게 더 작다. 그래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우라늄 원자핵이 핵 분열하면 2개, 3개의 중성자가 추가로 방출되며 이 중성자가 주변에 있는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하여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쇄 반응도 가끔가다 이제 모의고사나 내신에 이 단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쇄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에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원자에게 충돌하면서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핵 발전소의 원자로에서는 이러한 연쇄 반응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자, 이제 아래쪽에 핵융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융합은 말 그대로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하여 합쳐져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반응입니다. 원자핵이 융합하여, 여기는 지금 수소 원자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핵융합은 크게 위에서는 우라늄이 대표적으로 기출되는 내용이고, 핵융합은 첫 번째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두 번째는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입니다.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과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자주 기출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보겠습니다. 태양 내부에서는 활발히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죠. 통합과학의 맨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이런 융합 반응을 배웠었습니다. 자, 여기는 식이 안 나와 있고 그림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식으로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써보면,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소 원자핵이 4개가 모이죠. 즉 4개의 11H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결국에 끝에 반응 후에 만들어지는 것은 헬륨 원자핵이죠. 4,2,He 원자번호 2번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이때 부산물로 양전자와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앞서 여기서 봤던 델타 E처럼 델타 MC 스퀘어만큼, 즉 질량 결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델타 E는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같이 줄어든 질량만큼, 질량 결손이 일어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됐다라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언제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 말은 언제나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림을 보면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수소 원자핵은 다른 말로 뭔가요, 여러분? 이 친구는 양성자죠, 양성자. 수소에서 전자를 제외한 핵만 봤을 때는 양성자 1개와 같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2개씩 반응을 하게 되면 양성자 1개와 1개는 중성자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양성자가 마음대로 중성자로 바뀔 수는 없고 중성미자와 양전자라는 입자를 방출해야 중성자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중성미자와 양전자가 무엇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굉장히 작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미자. 태양의 핵융합 반응에서 양전자와 중성미자가 방출된다. 양전자는 전자와 본질이 같으면서도 전하량이 플러스인 전자를 말한다. 그냥 읽어봤다는 표시로 이렇게 형광펜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양전자는 전자와 본질이 같으면서도 전하량이 플러스인 전자를 말한다. 원래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죠. 근데 양전하를 띈다고 해서 이름을 양전자라고 붙인 겁니다. 중성미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입자이다. 이 친구들의 정의는 이렇고, 어쨌든 이 2명이 튀어나오면, 양전자와 중성미자가 튀어나오면 양성자 1개가 중성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원래 수소 원자핵은 11H입니다. 즉 양성자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 1개에 중성자 붙은 거, 이렇게 해도 양성자의 개수는 하나죠. 원자 번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도 수소이지만 앞에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 11H와는 조금 다른 21H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 중성자 1개가 붙었다고 해서 중수소라고 합니다. 참고로 중성자가 1개 더 붙은 수소도 있습니다. 이 수소의 이름은 삼중수소입니다. 네, 이런 수소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해서 중수소 21H 2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중수소와 또 다른 수소 원자핵 11H가 반응하게 되면 21H와 11H, 어디서 이제 태양에서 온 11H와 반응하게 되면 그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양성자가 2개인 원자는 헬륨 원자핵이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2번인 헬륨이 된 거죠. 이때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 합쳐질 수는 없고 이 과정에서 감마선이라는 것이 방출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헬륨 원자핵 32He, 이 친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42He, 헬륨 원자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32He, 헬륨 원자핵 2개가 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42He를 얻게 되고, 이때 붙어있던 양성자 2개가 바깥쪽으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실제 반응하는 입자만 써보면 이렇게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는 겁니다. 411H는 헬륨 원자핵과 양전자와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융합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즉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질량이 작아지고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또는 식으로 주어지고 그림만 좀 살펴보면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식은 태양 내부는 에너지가 커서 이런 핵융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융합로에서 융합을 시키려면 수십억 도의 초고온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핵반응이 일어나냐면 E1H 이거 뭐였죠? 중수소였죠. 중수소 앞에는 E가 빠져 있습니다. 얘 원래 이름은 이중수소. 그 다음 중성자 한 개 더 붙이면 삼중수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중수소와 31H 삼중수소가 만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42He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이때 질량수가 보존되어야 된다고 했죠. 핵융합 전후에 질량수가 보존되어야 된다는 말은 이 위에 쪽에 있는 요거의 합이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2 더하기 3 하면 5인 거죠. 5. 근데 오른쪽을 보면 여기 4밖에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만큼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다른 원자가 충족을 무조건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질량수가 1이고 아래쪽에 양성자가 한 개도 없는 즉 중성자 1,0N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도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질량 결손 때문에 일어난다. 델타 M만큼 질량이 줄어들고 델타 MC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숫자를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일정하게 반응이 일어나야 하고 가끔씩 이 숫자를 묻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은 태양에서의 핵융합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 설명하고 있고 앞에서 말로 다 했었습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생긴 질량 결손은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된다. 빛에너지와 열에너지로 방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에서 수 메가와트 여기에 지금 MW라고 되어 있는 4 곱하기 10의 2승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며 이 방출되는 에너지는 결국에 핵융합 과정에서 생긴 질량 결손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자핵의 안정성인데요. 원자핵의 안정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원자핵의 질량을 질량수로 나눈 값을 핵자당 평균 질량이라고 한답니다. 자, 원자핵의 질량을 질량수로 나눈 값을 즉 핵자의 개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서 나눈 값을 핵자당 평균 질량이라고 합니다. 핵자 한 개의 평균 질량은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즉 양성자와 중성자가 동일하더라도 어느 핵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질량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핵자 한 개의 평균 질량이 작다는 것은 핵자가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뜻이므로 여기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 질량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융합하면서 질량이 많이 줄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반대로 분열시킬 때 핵자를 떼어내려면 에너지를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더 안정하다는 뜻이겠죠. 즉, 잘 해체가 안 되고 매우 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제일 안정한 원자핵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철 원자핵입니다.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자. 그래서 이 아래쪽의 그래프를 보면 철의 원자핵 핵자당 평균 질량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철이 핵자당 평균 질량이 가장 작습니다. 그 말은 철 원자핵의 핵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말이죠.
핵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는 말이 바로 안정하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철보다 양성자 수가 작은 가벼운 원자핵들, 예를 들면 수소, 헬륨 이런 친구들은 핵 융합을 할 때, 즉 철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을 많이 결손시키고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게 됩니다. 즉 델타 E가 델타 MC 스퀘어고 이 질량을 많이 잃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면서 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들은 핵 분열을 할 때 질량이 감소합니다. 즉 철처럼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져야, 예를 들면 우라늄 같은 친구들 더 가벼운 쪽으로 가야, 이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가야 핵자당 평균 질량이 감소하므로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델타 E가 MC 스퀘어겠죠. 이 값이 많이 방출이 되면서 철처럼 안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기준으로 철보다 가벼운 원자핵들은 핵융합을 할 때 질량이 결손되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핵 분열을 할 때 질량이 결손돼서 안정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이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뒤에 나오는 스스로 마무리하기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과 공간 1-3단원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을 다 배웠다, 한 번쯤은 다 다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수능 특강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풀어봐야겠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 하나는 광속 불변 원리였고 다른 하나는 뭐였죠? 상대성 원리였죠. 상대성 원리는 뭔가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라는 원리였죠. 그리고 이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은 첫 번째, 동시성의 불일치였죠. 누구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이 동시성 불일치였습니다. 관찰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좌표계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 뭐였나요? 시간 지연이었죠. 또는 시간 팽창,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관찰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 너무 쉽죠? 길이 수축입니다. 나에 대해 운동하면 무조건 시간이 느리게 가고 길이가 수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질량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같다 라는 건 뭐였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었죠. 아래쪽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지에 있는 민수에 대해 준우와 민희가 탄 기차가 점 A를 지나 B를 향해 0.8시, 0.6시로 간다. 일정한 속력으로 간대요. 거의 빛의 속력과 가까운 거죠. 준우는 80%의 빛의 속력으로, 민희는 60%의 빛의 속력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기억 보기부터 보면 민수가 측정할 때 준우의 시간이 민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자, 시간이 더 느리게 가려면 효과가 커야겠죠. 선생님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상대 속력이 클수록, 나에 대해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효과가 크더라 라는 것이었고, 이때 민수에 대해 준우는 0.8시로 민희는 0.6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우의 속력이 더 빠른 것이죠. 그래서 민수가 측정할 때는 준우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라는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준우가 측정할 때 민희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자, 준우가 측정할 때는 민희가 자기가 더 빠르게, 준우가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민희가 이쪽으로 0.2c로 움직인다,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바깥쪽과 차단되어 있으면 운동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민희가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럼 준우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희는 운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운동하면 무조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간다고 한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준우가 측정할 때가 민희가 측정할 때보다 짧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속력이 클수록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의 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를 L0라고 하면, 여기를 L0라고 하면 이거는 민수가 측정한 고유 길이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수평으로 운동하는 준우와 민희는 이 L0를 조금 더 짧게 측정하겠죠. 효과가 속력이 빠를수록 크기 때문에 준우가 훨씬 더 짧게 측정한다는 D급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4번을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2번, 그림은 준우가 탄 우주선이 지표의 정지에 있는 민희에 대해 0.8c의 일정한 속도로 나란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우주선 내부에서는 준우가 보았을 때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ABCD에 광센서가 고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광원까지 원으로 광센서가 ABCD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이라는 말은 여기까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뜻이겠죠? 반지름이 다 동일하니까.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준우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A와 C에 동시에 도달한다. 준우가 봤을 때는 ABCD까지의 거리가 다 같기 때문에 중간에서 방출된 빛은 A와 C뿐만 아니라 A, B, C, D에 모두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럼 일단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민희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C보다 A에 먼저 도달한다. 자, 민희는 지표면에 정지한 관찰자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광센서는 광원에 다가가고 있고 C라는 광센서는 광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희가 봤을 때는 다가가고 있는 A 광센서의 빛이 먼저 도달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민희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A로 진행하는 빛과 C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같다. 자, 여기서 빛의 속력은 어느 쪽으로 진행하던 같다는 것이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가정이었죠. 빛의 속력은 방향과 관계없이 안에서 측정하던 밖에서 측정하던 상관없이 같다라는 것이 광속 불변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 준우가 측정할 때 A와 C 사이 거리는 B와 D 사이 거리와 같다. 아까 모두 다 원의 반지름으로 같다고 했었죠.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하면 A와 C 사이의 거리는 2R, B와 D 사이의 거리도 2R 해서 지름으로 같아집니다. 민희가 측정할 때 A와 C 사이의 거리는 B와 D 사이의 거리와 같다. 자, 여기서 헷갈립니다. 민희가 측정할 때는 일단 민희에 대해서 이 광센서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0.8c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날 겁니다. 움직이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길이 수축은 A와 C 사이의 거리에 일어날 것이고 이 A와 C 사이의 거리가 조금 짧아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B와 D 사이의 거리는 수직한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과 수직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희가 봤을 때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더 짧아 보이겠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이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뮤온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가 대기권의 공기 분자와 충돌할 때 생긴다. 뮤온은 광속의 약 99%로 이동하고 고유 수명은 2 마이크로세컨드로 매우 짧아 고정적으로 계산하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뮤온이 지표면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해 봅시다. 이거 앞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뮤온이 여기
관찰자가 지표면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관찰자가 뮤온을 봤을 때 뮤온은 상대적으로 0.99c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죠. 관찰자에 대해서 운동하는 뮤온의 시간은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2 마이크로세컨드보다 훨씬 길어진 수명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 지연에 의해 수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뮤온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관찰자가 여기 뮤온과 같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관찰자가 봤을 때는 뮤온 발생 지점부터 뮤온 발견 지점, 즉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원래는 10km였다면 이 10km에서 훨씬 줄어든 600m 정도로 길이가 짧아 보이게 됩니다. 운동 방향과 나란한 길이가 짧아 보이는 것이 길이 수축이었죠. 그래서 뮤온의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거리가 감소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현상도 상대적으로 관찰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4번입니다. 핵발전소 내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라늄 235의 질량수를 가진 92번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너지를 얻는 원리를 위의 자료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앞서 방금 배웠던 내용입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원리. 모든 핵 반응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려면 일단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이 달라야 합니다.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반응 전의 질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반응 전보다 줄어든 질량, 이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하죠. 핵 발전 과정에서는 이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질량 결손은 델타 M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결손된 질량만큼 결국에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렇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델타 E는 결손이 일어난 질량 델타 M의 C의 제곱을 곱해준 만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쓰면 위에 쪽에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간과 공간 단원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수능 특강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내신과 모의고사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